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 7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건한 마음으로 왜? 부동산 얘기니까요. 부동산 이야기? 네. 제가 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져서 물어볼 게 많습니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우리나라 이제 소비자, 수요자, 국민들의 네. 입장은 크게 네 사사분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무주택자. 야, 조금만 떨어져라. 좀 더 떨어져라. 기회 노리고 있다. 사야 되겠다. 접니다. 1번, 좀 2번. 더 떨어졌으면 제발 좀 올라가라. 나 어떡해. 전세 영끌했는데. 인간 좀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요. 좀 올려주세요. 하는 네. 쪽 하나. 예. 또 하나는 떨어지면 하나 더 사지 뭐. 올라가면 좋고. 뭐 뉴트럴 포지션. 그러니까 한두 채 있긴 있는데 어차피 뭐 떨어지면 더 사지 뭐. 예. 뭐 그런 분도 있고. 또 하나는 오르건 떨어지건 집은 나는 못 사.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 왜 도대체 다들 왜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분들 있고. 예. 그러나 다들 관심이 있으시죠. 예. 그래서 오늘은 또 저희가 초야에 숨어 있는 네. 부동산 전문가 한 분을 제야의 고수. 이분은 땅을 파고 숨어 계셔서 저희가 힘들었습니다. 어렵게 발굴해서 네. 나오라고 짠! 하는데 자꾸 안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납치해 왔습니다. 네. 분전 리서치의 김건우 대표님. 부동산 카페에서 분석 전문가라는 네. 필명으로 요즘 많이 유명하신 분전, 분이라서 분석 네. 전문가, 분전. 부동산 바라보는 시황, 또 전망 어떤지 쭉 들으면서 새로운 이야기, 우리한테 도움되는 이야기 예. 쏙쏙 뽑아서 가져가시면 되죠. 예,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야, 채팅창에서 벌써 분전님을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음. 야, 유명한 분이셨네. 네. 저만 잘 모르고 있었던. 이게 땅속에 숨어 계셔가지고 아주 그냥 겨울이라 곡괭이도 안 들어가고 힘들었습니다. 아주. 네. 필명 분전님 모셔보겠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분전입니다. 네. 네. 분전 김건우. 호 같습니다. 분전. 분전 리서치의 김건우 대표님. 예. 보통 저희가 부동산 전문가분을 모시고 이야기하다 보면 네. 시간이 없어요, 항상.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도 이제 부동산 많이 배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론부터 여쭤봅시다. 언제 사? 저는 더 괜찮은데 저는 진짜 절실한 질문. 집을 사야 됩니다. 네. 언제 사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요즘에 정부가 부동산 완화 정책 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방송에서는 네 그런 게 나왔답니다라고 하면서 나가면서 막 집어 던지고 막 난리 났어요 요즘.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데 벌써부터 부양책 쓴다고. 네.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예. 다들 궁금하실 텐데 언제쯤 바닥을 잡고 반등하게 될 것인가. 네. 물론 뭐 한참 남았습니다 일 수도 있고 곧 온 것 같습니다 일 수도 있고 언제쯤입니까? 네, 일단 그 질문의 대답을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드리자면은 예. 저는 뭐 올해 안에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25년에 약간 꺼려지는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그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올해의 전망을 얘기를 하려면은 네. 그 올해의 하락장의 끝이 언제인지. 네. 네, 보통 그렇죠. 많은 이제 부동산 전문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몇 년도까지 떨어진다, 언제까지 떨어진다, 혹은 얼마까지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격 혹은 시기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저는 뭐 물론 그런 거에도 이제 동의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혹은 최근 하락장이 어떤 문제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 정의를 하고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는가 예. 혹은 곧 해결이 될 것인가 요거를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역산으로 가면은 언제쯤이면은 나름 뭐 바닥은 모르겠지만 거의 바닥에 근접한 기회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 떨어지는 원인이 뭔가. 그렇죠. 지금 떨어진 원인이 뭐고 그 원인을 해결이 되는가 원인이 해결이 되는가 요거를 분석을 해봐야지 그 시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 말씀 드리면서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분전님이 모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금리 때문이래요. 그러니까요. 금리 때문에 이렇게 됐대요.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를 금리가- 어떻게 이기냐. 금리가 요즘
좀 내리고 있어요. 네네네. 바닥이 아니라 고점 찍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문제 풀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불안해서. 그러니까 금리도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도 금리 때문이라고 금리가 영향을 줬다고 분명히 동의를 하는데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은 요새 시중금리 좀 떨어지고 있고 네. 내년에는 또 뭐 떨어질 거라는 예상이 많고 그러면은 금방 반등하겠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금리 외의 요소들이 꽤 많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 외의 요소들을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야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내린 원인이 뭐 금리 얘기는 충분히 많이 들었으니까 아는 그건 부분이네. 오늘은 예. 안 듣기로 하고 금리 말고는 뭐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러니까 저는 핵심 요소를 하락 원인을 한 4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가지나 어쩐지 많이 내리더라. 이게 한두 가지라면 이렇게 내릴 거가 아닌데 금리 말고도 네 가지나 되는구나. 4가지 정도가 또 좀 약간 시차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폭탄이 된 것도 아니고 아.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그냥 가격 자체가 높았다. 물론 이거를 뭐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좀 뭐 얘기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격이 너무 높았는데 혹시 준비해 오신 자료 있거나 그럼 같이 한번 보셔도 네네. 좋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격이 높았는데 그 시장의 투자자들이나 혹은 거기에 뭐 실수요자 이런 분들이 유동성장에 좀 취해서 아. 느끼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죠. 사실 요거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거예요. 가격이 테슬라 너무 400불 같은 그렇죠. 거. 네, 가격이 너무 높았다.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종의 약간 표현하자면 거품이 좀 있었다. 요거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예. 일단 높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요거는 뭐 당연한 건데 예. 금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금리로 대표가 되는 전반적인 거시경제 환경. 예. 금리가 올라가고 또 물가가 올라가니까 주거비로 낼 수 있는 그런 그 비용의 그런 금액이 자금이 예. 적어지고 예. 그리고 자산 시장 자체가 붕괴가 됐잖아요. 사실은 예. 부동산보다 주식이 먼저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모로 그 부동산에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이 많이 떨어지고 자산 시장이라는 거 어때 사실은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지면 한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다른 자산 시장과 같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니까 거시경제적인 환경이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예. 제 생각에는 차라리 2020년, 21년에 그 유동성 그러니까 차라리 오르지 않았으면 훨씬 나았을 것 같은데 그 부동산이나 혹은 기업의 운영을 봐도 그러니까 20년, 21년에 스타트업 투자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돈을 구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과잉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어요. 무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도 기업의 운영도 올라가니까 그다음에 지금은 뭐 돈이 시중에 많으니까 무리한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리한 시도들이. 예. 그게 꺾이기 시작하니까 역으로 훨씬 충격이 컸던 거예요. 차라리 유동성 코로나의 그 큰 유동성장이 없었고 2019년부터 만약에 천천히 금리가 올라갔거나 하면은 이 정도 충격이 없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예. 전반적인 거시경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왔었다. 금리가 올랐다 결국. 그렇죠. 예. 금리로 시작된. 그렇죠. 금리로 촉발된 여러 환경들. 그렇고 네, 이해돼요. 그러니까 너무 비쌌고. 근데 그러다가 금리한테 한 방 맞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누적 규제 효과. 규제가 겹겹이 쌓였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 유동성으로 급등장이 와서 더 센 규제가 엄청 쌓였잖아요. 예. 전 정부에서 엄청 쌓였는데 하락장이 오고 자산 시장이 붕괴가 됐는데도 사실 현 정부에서 생각보다 이걸 놓아주지 않아서 놓아주지 않아서 규제를? 올 뭐 한 최근까지만 해도 거의 놓아주지 않아서 그게 더 하방 압력을 충분히 가했다고 생각을 들고 예를 들면 어떤 규제가 하방 압력의 작용을 가장 뭐 기본적으로는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력했고 그다음에 다주택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취득세 뭐 이런 거? 취득세 예. 이런 것도 그다음에 뭐 분양권 거래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막아놓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래가 발생하기 어렵게 되었고 그런 측면들이 어떻게 눌러놓다 보니까 예. 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들이 일단 시너지를 다 냈던 것 같고요. 예. 얽히고 네. 섞여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2023년 1월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전세가의 하락 이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세가의 하락 그리고 전세가 하락이 만들어낸 역전세 문제 이게 지금 가장 세다고 봐서 저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세 개는 지금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점점 해결의 과정으로 완화의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높았던 가격 예. 요거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한 20%에서 50% 정도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면은 물론 가격이 앞으로 더 떨어져야 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보다 뭐 적정 가격보다 더 떨어졌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의견은 다양하겠지만 적어도
코로나 때 과잉 유동성이 얹혀졌던 거품은 걷어졌다. 예. 가격의 부담이 그래서 상당히 완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더 떨어질 수 있죠. 하지만 가격적인 부담이 완화가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로는 좀 어느 정도의 해결선을 가고 해소됐다. 있다. 예. 예. 그 대목에서 김 대표님 네. 조금 전에도 더 떨어져야 돼라고 보는 분도 있고 음. 아 너무 많이 떨어졌어 음. 라는 분들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오늘은 궁금한 거 그때부터 물어봐야지 뒤에다 밀어놓으니까 나도 네. 까먹고 그렇더라고.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게 있다. 집값이 어때야만 해.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냥 저는 뭐 성격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스탠스상 예. 예. 어때야만 해보다는 지금 어때? 지금의 지금의 여러 가지 환경 상황을 그렇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요. 예. 어디까지 갈 것 같아. 요거까지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으로 가는 게 그건 여쭤보지 맞는가? 않았습니다. 네. 그건 여쭤보지 않았는데 더 떨어질 것 같냐?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면은- 떨어진 게 다좀 이제 여러 원인에서 떨어진 거다 네네네. 쪽이에요, 아니면 조금 더 떨어져야 되는데 쪽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네, 느낌이 이거는 뭐 오늘 그냥 결론만 내면은 네. 더 떨어질 것 같긴 해요. 더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예. 어떤 뭐 그러니까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떤 결과를 도출을 하고 있냐면은 이미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곳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곳들은 이제 점점 바닥을 다지고 아.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 오히려 23년에는 잘 버티고 있는 곳들이 예. 아. 조금씩 더 떨어져서 뭐 평균 지수로 보면은 하락을 더 할 것 같고 그런데 폭락한 곳들은 저점 매수세가 좀 나와서 나름 바닥을 다지고 그 버티고 말씀은 있는 거죠. 떨어져도 지금처럼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좀 많이 떨어진 데는 글쎄. 조금 저점일 것 같고. 지역별로는 바닥에 닿은 지역도 있고 그렇죠. 예. 아직 안 닿은 지역도 있고. 예, 그리고 저도 한 2, 3개월 전만 해도 23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사실은 예전부터 23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어쨌든 한 2, 3개월 전까지만 해도 23년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 했는데 22년에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 측면에서 23년에 여기서 더 폭락을 한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들지 않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조금 해결이 해결되고, 돼가고 네. 그리고 거품은 좀 해결됐다. 아까 보던 차트 같이 좀 볼까요? 네. 계속. 예. 자료. 예. 두 번째. 두 네, 두 번째는 일단은 금리 네. 문제는 물론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뭐 요게 해소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자 부담이라는 지금 주택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자 부담이라는 측면에서의 금리는 이미 꺾였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준 금리를 생각을 하니까 올해 내내 뭐 안 떨어질 수도 있고 계속 유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중 금리는 이미 좀 꺾인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오늘 조회를 좀 알아봤더니 주택담보대출 4.8%에 가능하더라고요. 4.8%. 오늘 대출 받으러 가면 네, 네. 뭐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그 변동과 고정 혼합으로 해가지고 한 4.8% 정도까지 예. 가능하는데 지금 이게 코픽스 금리가 떨어지기 전인데도 뭐 여러 가지 뭐 금감원장의 압박도 금감원장님의 압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대출 금리가 좀 떨어졌는데 최고점은 어디까지 올라갔었어요? 6%대에 6%? 그렇죠. 예. 근데 4.8% 정도인데 예. 이게 코픽스 금리가 떨어지기 전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픽스 금리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코픽스 금리를 구성을 하는 게 보통 그러니까 예금 금리가 높으면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요. 조달 그래? 금리가 커지니까. 그래, 그건 저희 압니다. 예, 그리고 언더스탠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융채 금리,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이 조달 금리의 결국은 합이니까, 네. 조달 원가의 합이니까. 네. 근데 지금 예금 금리 낮아졌잖아요. 예금 금리 낮아지고 금융채 금리 일별로 조회했을 때 금융채 금리 고점 대비 한 0.8% 정도 떨어졌거든요. 아, 그러니까 코픽스 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약간 이제. 예언이지만 2, 3월 되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뭐 한 4.5% 예를 들어서 4% 중반대 정도 간다라고 하면은 네. 기존의 지금 정도의 가격을 눌렀던 그 고금리보다는 완화가 된 상황이고 약간 완화. 그리고 23년 계속 갈수록 이제는 이제 기준금리도 멈춘다. 기준금리 뭐 연말에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게 또 채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예. 그러면 여기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또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와서 시중금리 요 정도 내려가면 특례 보금자리론은 한 3%대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상당히 부담이 완화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특례 보금자리론이 9억 원까지 살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네. 9억 원까지고 대출은 5억 원까지. 5억 원까지 해주는. 네네네. 그래서 이자는 사실은 싸고. 뭐 그 가격대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그 가격대는 그 월 주거비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은 좀 5%대의 전세 사나 3%대로 집 사나 월 주거비가 비슷한 수준. 물론
원리금이니까 원금은 갚아야 되지만 네. 원금은 어차피 갚는 거니까 예. 주거비 차원에서는 9억 이하에서는 그냥 시중 전세자금 대출 받아 전세 사나 혹은 예를 들어서 전세가율이 한 60% 정도 되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예. 특례 보금자리용으로 싸게 대출 받아서 집을 사나 비슷한 수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 9억 원 이하의 그런 집들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네. 반등을 한다면 9억 원 이하에서 반등 시작할 가능성이 그리고 높다. 만약에 더 떨어진 하락 측면에서 봐도 조금 더 먼저 그 하락을 예. 마무리 짓는 곳들이 좀 예. 9억 원 예. 될 가능성이 사실은 높은 거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금리 차원도 조금 완화가 되고 있고 계속 점점점 완화가 될 알겠어요. 가능성이 예. 높다라고 하고 뭐 규제는 지금 이미 완화가 많이 말씀하셨듯이 됐고. 예. 완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사실은 좀 더 완화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해결책은 그렇게 지금 최근에 서울을 엄청 완화를 해줬는데 예. 진짜 심각한 건 사실은 지방 쪽에 미분양 뭐 피해 문제 이런 건 지방이거든요. 네. 지방에 뭐 미분양 특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아마 조금 더 완화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누적 규제도 어쨌든 완화가 돼서 앞서 말씀드린 1, 2, 3번 같은 경우는 해소가 다 되었다라고 물론 볼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의 다 왔다. 혹은 해결되고 있다. 해결되고 있다. 시간 문제다. 많이 완화되고 있다. 요건데 전세가 같은 경우는 되게 아무런 얘기지만 이제 시작이다. 네, 이제 시작이다. 역전세는 전세가의 하락이 전세가의 하락 자체도 문제고요. 예. 그러니까 이 보통 이렇게 주택 가격을 평가를 할 적에 전세가율도 많이 보잖아요. 예. 전세가율 자체가 낮은 것도 문제인 거죠. 예. 그리고 그게 역전세를 만들어내니까 그것도 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전세값 상황이고. 내리고 있어서 뭐 돈 못 돌려주고 뭐 집주인들이 네. 급매물 내놓고 하는 얘기는 최근 몇 달간 많이 들었는데 네네네. 시작에 불과하다. 전세 가격은 왜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그럼? 야 표정이 반가워진 거 봐 지금. 그렇죠. 전세 예. 가격 그렇지. 그 설명은 살짝 예. 전반적으로 이제 왜 떨어진다고 봐. 그러니까 그것도 예. 원인을 알아야 네. 그 원인을 알아 원인이 어떻게 될지 사라지면 알았지. 다시 예. 올라가겠고. 예. 그 설명을 살짝 제가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오늘 흥미진진하네. 네. 좀 더 떨어지나 되나 봐요. 일단은 느낌이 좀- 여기 네. 네, 차트 띄워주시면은 예.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왜 떨어지냐고 하면 전세 가격의 성격 자체를 살짝 설명을 드리면은 예. 그러니까 주택 가격의 밸류에이션 같은 그러니까 주택 가격의 성격 자체를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면은 실거주 가치, 그러니까 실사용 가치에다가 자산으로서의 투자 가치가 이렇게 얹혀져서 네. 부동산 가격. 그렇죠. 매매가를 이렇게 형성을 하는데 저희가 알고 있죠 그건. 사실은 저는 부동산의 그 가치 밸류에이션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전세가 말고 그 위에 얹혀지는 그 투자 가치 예. 갭이라고 하는 요 투자 가치가 네. 더 부동산의 그 가치를 평가하는 그 밸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세 가격은 잘 많이 안 움직이니까요. 전세 가격은 실거주 가치라는 맞아요. 거는 그럼. 비슷비슷하잖아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껴도 요쪽에 끼고, 그러니까 전세가 위에 올라가는 요쪽에 네. 끼고, 그리고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상급지 강남 같은데 전세가율이 오히려 지방보다 더 낮고, 왜냐면은 부동산 가치가 좋으니까 오를 것 같으니까, 같으니까. 예, 전세가율이 오히려 낮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격의 변동은 실사용 가치가 아니고 위에 투자 가치 쪽이 그렇습니다. 변동을 하면서 거품도 끼고 꺼지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것도 꺼지고 전세가도 꺼지면서 굉장히 폭락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요게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 왔으니까 요걸 분석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세 가격 네네. 왜 낮아지고 있는지. 전세 가격이 왜 낮아지고 있는지 알겠어. 그 전세가 위에 그 투자 가치,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투자 수요가 떨어져서 투자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알겠는데 네. 전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나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살펴를 봤더니 예. 이 IMF 이후로 예. 한 23년 정도의 그래프를 좀 그려봤더니 생각보다는 좀 안정적인 우상향 그래프가 나오죠. 거기다가 전세값 그래프입니까? 전세가 지수 KB 기준으로 전세가 파란색은 서울, 네. 나머지는 6대 그러니까 저게 광역시. 절대 가격이 아니고 지수이기 때문에 예. 저거 보고 뭐 지방이 더 비싸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수 기준이라서 그러니까 2022년 1월을 100으로 놨을 적에 그래서 서울이 더 밑에 있다는 거는 그 23년간 서울이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네. 역으로 환산을 하면은.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거는 매매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역전의 역전을 좀 거듭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울이 급등을 한 2006년 때는 지방은 잠잠하고 네. 지방이 급등하는 2011년에는 서울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이렇게 예. 역전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불안정하기도 하고 투기 수요, 투자 수요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갔다 빠졌다 뭐 이런 걸 예. 한다는 건데 예. 전세는 그렇지 않거든요. 전세는 기본적으로 실사용 가치, 실거주 가치이기 때문에 약간 인플레이션을 그냥 흡수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소득, 뭐 금리, 예. 성장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를 실제로 장기적으로 보면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각 지역에 뭐 공급 물량이 많을 때는 좀 떨어지고 뭐 근데 공급 물량이 많을 때 떨어지는 거는 결국은 펀더멘탈이 살아 있으면은 다시 반등을 하거든요. 예.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런 안정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는데 물론 요 동그라미 친 요 세 구간은 급등세긴 한데 저거는 정부가 뭐 전세자금 대출을 풀었거나 혹은 IMF 이후로 경기 부양책을 풀었거나 했을 때 금리 그 급등세가 나왔던 동그라미 거고 친 부분은 급등세 전세값이 급등세를 보였던 시기다. 시기라서 예. 이때 왜 그랬냐를 봤더니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들, 정부의 유동성 정책, 대출 정책, 임대차 3법 이런 것들이 전세값에 예, 영향을 트리거를 줬다. 내 갖고 급등세를 보이고, 그러니까 정부가 건드리지 않았으면은 이거는 그냥 짜장면값 오르듯이 안정적으로 천천히 올랐을 거다. 오를 왜냐면은 전세는 투자로 전세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투기 수요가 없고 실수요니까 안정적이고 이렇게 완전히 소득과 연동해서 그렇죠. 오를 것이다. 소득, 물가, 음. 금리 뭐 이런 정말 실제로 우리 경제에 예. 반영이 되는 그런 거에 의해서 올라다 보니까 잘 보시면은 하락하는 구간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전세는 그러네요. 그 평평한 구간, 그러니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구간은 있을지언정 그러네. 하락하는 구간이 별로 없는데 예. 역사상이라고 하기에는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 86년도부터 그래프를 뽑을 수 있는데 역사상 하락이 크게 온 게 딱 두 번 있는데 예. IMF 때, IMF는 국가 부도의 시기였습니다. 예. 전세가 IMF 때 다 떨어졌죠. 매매가지 전세가지 네. 다 떨어지고 그다음 지금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전세가라는 거는 오. 이렇게 급락을 할 만한 성격의 것이 아닌데 급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매매가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흥미로운 그런 게 돼서 단군일에 이렇게 네. 전세가 내려본 적은 없는데 그렇죠. 거의 없다고 볼 만한. 왜 그리고 내리고 있을까? 사실은 여기에다가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게 좀 뭐 한동안은 불보도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IMF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상황이라서 전세가 네. 그리고 그게 그래서 매매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전세는 요즘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까?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금리 때문에 네, 금리도 영향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요거를 분석을 하고 나면은 아마 앞서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요소 중에 하락하는 네 가지 요소 중에 세 가지가 좀 해결이 되고 있고 예. 마지막에 전세가 하락 문제까지 분석을 하고 나면은 얼추 바닥 타이밍을 맞출 수 있겠다. 맞출 수 있겠다. 이런 전까지 도출을 좀 그래 했던 전세가 이렇게 부분이 내리는 있었죠. 게 네. 언제쯤 잦아들지 예. 그거를 알면 되네요. 네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 그래서 지금의 전세가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는가를 좀 이렇게 팔로우를 해보니까 예. 일단 급등을 왜 했는가부터, 그러니까 급등이 최근에 왔었어요. 최근이라기보다는 2020년, 2021년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급등 후에 급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급등했는지 급등을 왜 했는지부터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살펴를 봤더니 네. 여기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야. 예, 이거 보여주시면 오케이. 예. 이렇게 급등의 원인을 찾아봤더니 급등하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를 제가 한번 봤을 때 요때 급등을 했더라고요. 요때부터. 2020년 여름 네, 2020년 뭐 7월부터 급등했는데 7월, 8월, 9월 이렇게 가을이 되면서 좀 더 가파른 상승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쯤에 뭔가 있었나 보다라고 해서 봤더니 그 아실이라는 앱에는 그 기존에 이제 매물량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전세 매물. 예, 봤더니 전세로 봐서 매물을 봤더니 요때 전세 매물이 엄청나게 갑자기 급감하네요. 급감을 하더라고요. 이게 왜인지를 살펴봤더니 일단은 약간 저것만 가지고 보면 통계 예상의 왜곡이 있을 수 있는 게 저때 그 허위 매물을 단속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예. 하필이면 또 그게 겹쳐가지고 분석을 하기 약간 어려웠는데, 근데 그래도 매매가의 그 매물 하락세를 보니까 한 30%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허위 매물. 네, 그러니까 그게 허위 매물일 거다. 그러면은 그걸 보정하면은 전세 매물 중에서도 한 30% 정도는 까고 예. 그 정도가 이제 보정값이다. 그러면은 그래도 많이 예. 줄었네요. 그렇죠. 전세 44,000개에서 30% 정도 내려서 한 3만 개라고 쳐도 예. 요 7월부터 한 10월까지 10월 되면 한 8, 9천 개 이렇게 되잖아요. 와. 예. 3만 개에서 요렇게 전세 매물이 감소하는 거야. 급감했군요. 급감했죠. 그래서 보면은 뭐 여기 기사도 보면은 목동 5,500가구 뭐 전세 매물 0,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그죠, 5,500억 그죠. 전세 매물령 이렇게 기사가 나오잖아요. 집주인들이 집단적으로 네. 두 집 살림을 시작하지 그 않았어요. 저 밑에 있는 기사 임대차 3법 앞두고. 그러니까 저- 여기 예. 신기한 거는 신기했다기보다는 어쨌든 당시의 현상은 음. 임대차 3법이란 게 그 2020년 8월에 시행을 하거든요. 예. 근데 7월부터 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해요. 음. 그러니까 그때의 분위기는 앞으로 4년을 살 수 있는데 예. 전세가 오를 거라는 게 언론이랑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실제로 예. 그렇고. 그래서 세입자가 안 나오니까. 그죠. 음. 예, 그렇게 되니까 보면은 여기 2020년 7월에 거래량이 있는데 전세 거래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년도에는 13,000건의 전세가 거래가 됐는데 네. 요때만 18,000건이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5,000건 정도는 그 임대차 3법 전에, 그러니까 전세값이 오르기 전에 빨리 계약을 하자 이런 분위기가 계속 아, 형성된 거예요. 저건 재계약 계속 살 거예요도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거 포함이죠. 그것도 포함이죠? 포함이죠. 예, 포함이죠. 아니 근데 거래는 만기가 돼야 뭔가 재계약을 하든 나가든 하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물량이 되게, 그러니까 그 매물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거를 수요자들이 빨리 계약을 하겠다라고 해서 막 급격히 몰린 거죠. 수요자들이. 그러니까 있는 매물들을 빨리 소진을 시킨 거예요. 예. 있는 매물들을 빨리 전세가가 오르기 전에 빨리 계약을 해야겠다. 아. 지금 가격대에서 빨리 계약을 해야겠다. 그러면 4년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아, 심지어 오르기 10월 전에. 달쯤에 집이 필요했어도 7월에 와서 계약하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쵸. 뭐 당장 뭐 8, 9월에 계약할 것도 빨리빨리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와 계약이 늘지. 그렇죠. 예. 집을 2개, 3개씩 나 임차할래가 아니라면 갑자기 늘어날 이유는 뭐가 있겠어요. 내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예.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매물들이 소진이 되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돼서 7월 달에 이미 거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달에 이미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해요. 물론 예. 여기에는 저금리 영향도 있었을 거예요. 네. 코로나 때문에 저금리가 엄청나게 예. 낮은 금리가 발생했으니까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는 상태에서 하필이면 딱 그 상태에서 20년도 8월에 임대차 3법을 딱 발효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만기가 온 사람들이 이미 오른 전세가를 보고 내가 이동을 하면은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비슷한 급지로 이동을 하면은. 그러니까 재계약을 많이 해요. 재계약이 지금 뭐 퍼센테이지 정도로 보면 한 80%가 재계약을 하고 눌러앉기. 20%가 예. 그러다 보니까 있는 매물들은 소진이 되고 나올 매물들이 안 나오는 거죠. 나올 매물이라고 하기에는 기존이었으면 나왔을 매물들 예. 재계약을 안 하고 그런 것들이 나올 매물들이 안 나오고 있는 매물들이 소진이 되면서 급등한다 이렇게 이거죠. 예, 급등을 한 게 아니고 매물이 이렇게 감소를 한 거죠. 예. 매물이 감소를 했더니 경쟁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8,000개라는 게 서울의 8,000개라는 게 정말 작은 거거든요. 물론 이게 뭐 인터넷에 안 올린 매물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서울의 8,000개라는 게 이렇게 목동의 전세 매물 0 이렇게 각 단지로 보면은 한두 개 있을까 말까 그런 상황이 실제로도 그 데이터로도 그렇지만 실제로도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신규 수요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결혼도 하고 뭐 애도 낳고 뭐 이렇게 수요는 신규 꾸준하게 수요는- 있을 텐데. 그런데 매물은 워낙 적으니까. 그래서 그 경쟁이 좀 약해진 틈을 타서 임대인들이 호가를 올리거든요. 예. 호가를 올리는 거를 못 받아들였으면 모르겠는데 하필 또 초저금리였기 때문에 높은 호가를 받아들입니다. 그걸 다 수용을 해요. 근데 대출 사실은 받아서 내면 되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은 금리가 워낙 낮아졌기 때문에 전세가가 엄청 올랐는데도 2019년도에 내가 매달 내던 주거비와 엄청 그 전세가는 올랐지만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네. 이때 내는 내 월 주거비는 비슷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높아진 전세가를 다 받아들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계속 올라요. 그래서 뭐 8억 하던 게 막 11억, 12억 이렇게까지 가고 이 결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 30년 정도 예. 존재하지 않았던 전세가 거품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뒤쪽에 급락 요인하고 맞물리는데 예.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일단 여기를 요약하고 들어가면은 네. 임대차 3법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한 수급의 왜곡이 발생을 했다. 네. 근데 그 수급의 왜곡으로 호가를 올렸더니 저금리로 다 받아줘서 전세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 요거까지 일단은 파악이 됐어요. 예. 거기에서 아주 사소하지만 질문 하나 드리면 인기 지역 내년에 우리 아들 고등학교 들어가서 꼭 저 동네로 가야 돼라고 하는 곳에는 당연히 눌러 사는 분들은 많고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매물은 적고 그러니 경쟁률이 높아져서 전세가 올라갔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수 가구수가 갑자기 뒤틀리지 않는 한 어디 다른 데서는 좀 남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꾸로
즉 우린 그 당시에 2020년 8월에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와 네. 우리나라 전체 그 주택 수가 7월에 비해서 갑자기 부족해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어딘가는 올랐다면 어딘가는 내렸을 텐데. 근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시장 상황에서 매물이 적다라는 것 자체가 주택 가격의 상방 압력을 굉장히 그러니까 매매 시장이든 전세 시장이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패닉 바잉. 예. 그러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계속 신규 수요가 발생을 하니까 이 그 매물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경쟁이 줄어들고 근데 거기서 신규 수요가 발생을 하면은 여기서 그 올리는 호가들을 신규 수요자들이 받아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인기 지역도 그런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계속 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이 조금 더 그 의지가 강하거든요. 내가 이사 쫓겨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사실은 재계약률은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을 줬더니 재계약을 하는 비율은 어느 지역이든 똑같이 높아졌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는 어디든 상관없이 다 올랐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약간 비율적으로 본다면은 재계약 그러니까 그 어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재계약을 해가지고 요거는 좀 뒤쪽에서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렇죠. 예. 조금 더 다시 설명드리고 예. 일단은 좀 흐름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전세가의 급등의 원인은 임대차 3법에 때문에 생긴 수급의 왜곡 네. 그리고 그거를 받아준 초저금리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이게 폰트 때문에 깨졌는데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급락의 원인 이제 요즘은 애매하죠. 그게 제가 왜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렸냐면은 요게 결국은 여기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요 시기에 갱신권을 써서 재계약을 해서 그 매물들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2년 아니면 4년 동안 안 나오겠죠. 그렇죠. 요때 갱신권을 썼던 물건들이 2년이 지나니까 나오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은 그렇겠네요. 이때 갱신권을 썼던 물건들은 낮은 전세가에 갱신권을 썼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2년이 지났는데 그 2년 동안에 전세가가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보내야죠. 이만큼 주던지 아니면은 나가시던지 이렇게 예. 되잖아요. 그래서 재계약이 깨져서 물량이 쌓여요. 매물 물량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임대차 3법 2년 차. 22년 딱 8월부터가 임대차 3법 2년 차인데 보통 8월에 만기면은 한 5, 6월부터 이렇게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한 6월부터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하기 시작해요. 매물이. 그렇죠. 매물이. 질문 있습니다. 예. 빠진 거가 저때 나오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그 이후에 더 쏟아지는 매물은 어디서 나온 매물입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재계약 그냥 갱신권 썼던 것들이 그 2020년 8월에 한 번에 다 갱신권을 쓴 게 아니고 조금씩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계속 흘러나오는 거고 여기에다가 그렇다고 해서 저도 궁금증을 가진 게 그래서 갱신권을 쓴 그런 그 기존에 잠겼던 매물들이 임대차 3법 2년 차부터 더 흘러나오면서 매물이 쌓인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 치고도 너무 많이 쌓이는데라는 생각이 일단 보면 3만 건이나 쌓이니까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너무 심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문제가 있으니까 기존에 갱신권을 썼던 그건 알겠어요. 갱신권을 써서 숨어 있었던 매물들이 나오면서 잠겼던 물량이 늦게 나온다. 그게 첫 번째 이유. 그다음에 당연히 그거를 이제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요거는 그냥 반대 상황이 그대로 나오고 일반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기존의 물량이 법 때문에 정책 때문에 물량이 감소했을 때 하필이면은 저금리여서 이 영향에 시너지를 냈어. 근데 반대로 정책 때문에 물량이 쌓일 때는 고금리 때문에 하방 압력으로 시너지가 나고 있는 이런 희한한 상황이 발생해서 급등도 너무 왜곡스럽게 급등을 하는데 정책과 금리가 맞물려서 영향을 주고 급락도 이렇게까지 급락을 하는데 정책과 금리가 같이 시너지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그렇다 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량 이렇게까지 쌓이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해서 좀 따져봤다. 일단 요건 서울 기준이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그러니까 가정을 할 수 있는 게 이때 입주 물량이 많았냐?
많았나라고 하면 입주 물량이 많았으면 이게 말이 돼요. 입주 예. 물량이 많았으니까 그렇죠. 새로 그래서, 지은 예, 아파트 그쵸. 물량. 신규 그래서 대구나 인천 이런 데를 보면은 이거보다 더 많이 쌓여요. 근데 그거는 뭐 이해되죠. 이해는 되는데 서울은 이때 별로 입주 물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봤더니 이때라고 하면 저게 작년 가을, 작년 겨울이죠. 그렇죠. 22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이때 예. 별로 없었거든요. 쏟아지는 전세 매물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거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임대차 3법 2년 차에 기존의 계약권 두고 계약갱신 청구권. 그 다음에는 18년 말에서 19년 초에 과물량 4년 차.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제가 얼핏 언급을 했을 적에 사람들이 헬리오시티 생각만 하는 거예요. 헬리오시티 생각만 하는데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예. 입주 물량이 2만 5천 가 아파트만 오피스텔 도생 이런 거 다 빼고 아파트만 서울에? 2만 5천 세대거든요. 예. 2만 5천 세대는 얼마냐면은 작년에 1년에는 2만 5천 세대가 아니었어요. 2만 5천 세대 이하였는데 4개월 동안 이게 쏟아지고 2018년 네. 겨울에 네. 4개월 동안 2만 5천 세대가 쏟아졌고. 2018년 겨울부터 2019년 초까지 저걸 그래서 완공 시기를 조절을 했어야지. 저기 뭐하지? 이렇게 쏟아지는데 심지어는 9,500세대의 대단지까지 껴 있고 헬리오시티. 네. 그래서 당연히 이 시기에 전세가가 굉장히 낮았어요. 아. 헬리오시티가 뭐 6억, 뭐 5억 후반 그리고 뭐 개포 레미안 블랙치즈라고 강남구의 신축인데도 뭐 7억 몇천 뭐 이렇게까지 전세가 가능했거든요. 굉장히 떨어졌었는데 네. 이 그때 이제 집주인들이 2년 후에 내가 전세가 높게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전세를 줬는데 네. 갑자기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기면서 아. 요때 다 계약갱신 청구를 다는 아니지만 예. 상당히 많은 수가 계약갱신 청구권이 청구권 생기면서 아. 이때 20년 말 21년 초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엄청나게 써서 물량이 묶였는데 네. 그게 22년 말 23년 초인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쏟아진 거다. 그래서 그게 여기에 아마 저 상당히 영향을 줬을 산처럼 거다. 쌓이고 있는 게 저게 야. 4년 전에 대량 입주했던 저 매물이다. 그러니까 원래 보통 예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없을 적에는 이 정도 입주 과물량인 시기가 있으면은 2년 후에 2년 후를 조심해라. 역전세난. 왜냐면은 예. 그 과물량이었을 적에는 당연히 전세가가 낮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서 전세가가 올랐는데 이걸 못 맞춰주니까 이때 물량이 막 쏟아지거든요. 근데 물론 이 임대인들은 기존에 너무 낮게 줬으니까 예. 이때 높게 주면 좋긴 한데 주변 시장은 좀 초토화가 되는 그런 네. 문제도 예.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중에서 극점에 달했던 요 시기, 요 시기에 이 정도면은 거의 서울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역사상 이 정도의 4개월 동안에 이렇게 몰리는 시기는 없을 정도인데 요거 계약갱신권 쓰고 4년차 물량이 하필이면 딱 지금 같이 말물려서. 하필이면 지금 헬리오시티 만 세대가 네. 지난 12월과 이번 달에 지금 다 4년차 계약 갱신하고 있겠네요. 뭐 이번 달 뭐 다음 달 그러니까 아마 전세 3월 정도 새로운 전세 세입자 아니, 좋아하기 그러면 난리가 났겠구나 지금. 대표님, 그러면 앞으로도 전세 가격은 2년 계속 2년 단위로 뭔가 변곡점이 있겠네요. 이 물량 이게 뭐가 수요 그러니까 공급에서 뭐가 큰 변화가 없다면 어쨌든 이 물량이 또 2년 있다가 풀리고 또 이 물량이 2년 있다 풀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그런 거였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완화가 돼. 원래는 2년마다 그 물량이 계속 풀리니까. 근데 예. 이제는 2년 차에 조금 풀리고 4년 차에 많이 풀리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예전에도 있던 일인데,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대단지가 입주를 한 다음에 2년 차에 그 주변 전세가를 내리는 그런 효과가 있고 예. 4년 차에는 괜찮아지고 어쨌든 이게 쭉 그 라이프 사이클을 그게 지나가면서 겹쳤구나. 점점 적응을 하거든요. 원래 그랬던 거고. 근데 이번에는 2018년 말과 2019년 초에 유독 컸던 요 물량이 4년 차가 왔기 때문에 유독 유별난 거지. 그냥 보통 입주장이나 일반적인 물량에서는 되게 특별하게 나오진 않고, 특히 뭐 헬리오시티로 대표되는 이게 전국 가장 큰 대단지니까 예. 그 영향력이 좀 컸다라고 근데 생각이 되고. 한 가지 그래서 많아졌다는 거죠. 네, 그거 물량이. 물량이 많아졌다. 거기까지 더 많아지고 거기에 더해서 요새 워낙 거래가 안 되니까 여기 보시면은 한 올해 하반기부터 매매 물량이 이렇게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요걸 보고는 이제 투자자들이 와 이제 매물이 줄어들고 있어라고 하면서 집값이 오를 기대를 했는데 예. 알고 보니까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안 팔리니까 전세로 전환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임대차 3법 2년 차의 영향으로 계약갱신 청구 매물이 쌓이고, 근데 그 매물이 쌓이는 게
2018년 만에 과물량의 4년차 물량으로 인해서 훨씬 예. 더 많이 쌓이고 예. 거기에다가 매도를 포기한 물량이 또 쌓이고 하니까 전세가가 여지없이 폭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게 과연 해결이 될 것인가? 요거까지 조금 본다면은 그렇죠. 해결이 될 것인가. 그- 네. 여기서 요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입주가 몰리면 그거는 빈집이 쏟아지니까 그거는 전세값 내리는데 아주 직방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2년 차나 4년 차가 되면 이미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경기도에서 이사 오셨던 어쨌든 이미 다 살고 계신 분들이 손바뀜을 하는 거니까 그게 4년 차가 됐다면 전세값은 더 이상 싸지는 않겠죠. 2년 전이나 4년 전에 빈집이었을 때보다는. 네네. 그러나 네. 그게 왜 전세 매물이 많아지죠? 어차피 나가시면 이분들은 또 어딘가에 집을 구해야 되니까 수요도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이 사실은 저도 궁금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 파워 네네네.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면 야 이거 그래서 내리는 거니까 한참 가겠구나 싶지만 그 영향은 뭐 그냥 뭐 손꼽자니까 하나 들어가는 거지 그 영향이 별로 크지 않아요라면 앞으로 전세를 예측하는데 좀 달라질 것 같아서.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네.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이런 것에 의해서 하락이 오는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굉장히 펀더멘탈한 게 아니고 한 몇 달짜리 그런 예. 현상이라고 생각을 예. 하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을 적에 이게 어쨌든 재계약이 해제가 돼서 매물이 쌓인다라는 거는 공급자가 많이 생기긴 하지만 수요자도 어딘가에 생기는 거니까 뭐 그렇죠. 예. 동수로 그것도 예. 재계약이 해제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고민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좀 약간 비유를 들자면은 허먼밀러 그러니까 당근 마켓에 이게 어쨌든 중고 재고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당근 마켓에 허먼밀러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 100명과 예. 네. 허먼밀러를 50만 원에 팔고 싶어하는 100명이 예. 우연찮게 갑자기 동시에 갑자기 나타났다. 당근 마켓에 들어간다라고 어. 하면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 당근 마켓에 들어갔더니 허먼밀러를 파는 50만 원에 파는 사람이 100명이나 있는 거예요. 100명이에요. 안 사죠. 일단 어. 뭐 보자. 어. 급하지 않은 거예요. 급하지 않은데 아. 공급자 입장에서는 허먼밀러 50만 원에 팔려고 했더니 경쟁자가 100명인 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 이 전세 매물에 아. 있어서는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기 3달 전에 내놨으면 3달 내에는 무조건 팔아야 되잖아요. 예. 3달 내에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최근에 이 경쟁자가 엄청나게 갑자기 늘었어요. 이러면은 분명히 공급자한테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리스팅이 되는 그런 환경에서는 더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네. 그 진짜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똑같아도 공급자가 많고 수요자가 많아도 하여튼 수요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매물이 그 눈앞에 막 보이니까 막. 이 전체 전세 시장 측면에서 보면 조금 이게 덜 와닿을 수 있는데 개별 단지의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예. 들어서 뭐 그냥 예시로 어. 뭐 고덕 뭐 레미안 이런데 이런 현상이 생겨서 한 300가구 정도가 재계약을 못 해가지고 예. 매물로 나오게 됐어요. 예. 그러면은 수요자도 300가구가 생길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공급자도 300가구가 생길 거고. 예. 근데 수요자는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공급자 300가구는 여기서 같은 단지에서 경쟁을 해야 돼요. 수요자는 어딘가로 퍼지는데. 예. 그러니까 요 고덕 레미안이라는 단지 기준으로 보면은 공급자 예, 300가구 갑자기 이해됐어요. 생기니까 조금이라도 가격을 내리려는 내릴 수밖에 없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수요자들은 빠져나가면은 야. 그 사람들끼리 경쟁하지 않아요. 예. 같은 단지에서 이게 터지면은 요 공급자들은 경쟁을 하게 되죠. 안에서 채팅창에서 별무리님도 예. 이 사람 이분이야 그렇게 해서 나간 분들은 그럼 길에서 잡니까? 어. 딘가는 가서 전세 수요자가 되죠? 예. 라고는 말은 하지만 제가 들어보니 전세는 어차피 줬던 돈 다시 받는 거니까 네. 상황이 좀 나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굉장히 낮춰서도 내놓고 상황이 나한테 좀 불리하다 싶으면 어차피 내가 사는 거라면 고민할 텐데 2년이나 4년을 받을 돈이니까 돈만 감당이 되면 그냥 막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강하다는 그렇기도 거죠.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게 사실은 맞긴 한데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일시적으로 만약에 뭐 2월 3월 뭐 2023년 2월 3월에 2022년 8월 9월의 문제다라고 하면은 금방 해결이 돼요. 왜냐면은 말씀하셨듯이 뭐 다른 곳에 가서 집을 구하고 이러니까. 네. 예. 그런데 이게 이런 현상이 여러 단지에서 계속 반복이 되면서 분명히 이 수요자들도 집을 구하면서 거래가 계속 발생했을 거예요. 보면은
작년에 거래량이 되게 많았거든요. 작년에 전세 거래량이 많았는데도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예. 어딘가 숨어있던 매물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수요자들이 어딘가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도 예. 이게 반복이 굉장히 타이트한 기간에서 반복이 되면서 이게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머지않아 어쨌든 그 말씀하신 구조에 의해서 해결이 되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 지금은 하지만 지금은 그쵸. 어. 임대차 3법 그 2년 차에 뭐 한 뭐 반년에서 뭐 1년 정도 요때의 왜곡의 정상화 현상. 예. 그다음에 2018년에서 2019년 초 그 4년차 문제가 4년차부터 한 3개월 뭐 요 정도. 그러니까 그 일시적인 부분의 문제고 지금이 단지 그 시기일 뿐이지. 그게 펀더멘탈하게 전세가를 굉장히 뭐 완전히 흔들어서 다시 오르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아닐 수 있는 거죠. 전세 문제도 짧은 시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한 1, 2년 길게 놓고 보면 요즘에 이것도 해결될 거다라는 네, 그렇죠. 얘기네요. 그래서 사실은 중간중간에 계속 문제가 많았을 텐데 음. 제가 뭐 어쨌든 띄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분명히 문제가 많았을 텐데 장기로 한 2, 3주 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안정적인 것 같은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언젠가는 수급이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니까. 근데 현재의 그 최근 특히 최근 3개월 정도는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뭐 정확하게 뭐 검증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한 작년 2022년의 한 가을까지는 뭐 금리 뭐 여러 가지 뭐 금리 상황, 뭐 자산 시간 폭락 상황, 규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면서 아래로 가격이 매매가가 내렸다라면은 예. 한 10월 정도부터는 전세가가 폭락을 하는데 그 시기에 또 매매가가 추가적으로 더 폭락을 하는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전세가가 지금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네.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래서 전세가가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내리는데 그러면은 저점이나 이제 반등 시점을 좀 고민을 해보면은 언제 전세가 일단은, 오를 것이냐? 원인을 저 나름대로는 분석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원인이 해결이 되는지를 분석을 해보면은 그렇죠. 저점 수준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봤더니 이제 문제를 아까 전에 임대차 3법에 의한 수급 왜곡 문제, 예. 그다음에 과물량 4년차 문제, 고금리 문제, 그다음 매도 매물이 전환되는 요 문제 이렇게 예. 네 개로 압축할 수 있는데 수급의 왜곡 문제는 이제 요거는 임대차 3법 시행 이전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면은 예. 그렇겠죠. 해결돼요. 왜냐면은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냥 예. 어쨌든 누가 쫓겨나지 않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전세 가격이 그럼 지금은 임대차법 시행 이전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전세 가격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18년 말에서 19년 초에 예. 입주한 고 지금 더 문제를 겪고 있는 예. 고단지들은 사실 내려온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임대차 사법 2년 시행 전보다 조금 더 내려온 것 같아요. 거의 7억대에 진입했으니까. 네. 예. 근데 서울이나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정도까지는 안 내려오고 아직은 아직은 조금 아니다. 더 내려온 단지도 있다. 이 정도인 거고 대충 네. 얼추 내려는 왔네요, 그러니까. 많이 내려왔죠. 그렇죠. 상당히 예. 많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역전세란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네.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수급 왜곡 문제는 조금 길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갈 문제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차차 지금 해결이 되어 갈 문제. 이렇게 앞으로 한 몇 개월 안에 그리고 과물량 4년차 문제는 어쨌든 4년차라는 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그렇겠죠. 자동으로 자연적으로 23년 해소되게. 한 중반 뭐 2분기 혹은 뭐 좀 길게 보면 중반쯤이면은 해소가 자연스럽게 된다. 올여름. 네. 그러니까 수급의 왜곡 문제는 올 상반기 정도면 거의 얼추 해결이 좀 될 것 같아요.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고금리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중금리가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연내는 연내 지속적으로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이 금리도 부분도 그렇겠죠. 상당히 해소가 되고 계속 있고. 해소가 되고 있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2018년 19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금리가 완전히 이걸 폭락시킨 고 수준보다는 완화가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요기 문제는 사실은 뭐 딱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매도 것 전세 같고 문제. 근데 예. 요거는 거래량 증가를 조금 트래킹하면서 알아보자. 요거는 이제 제가 요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 요렇게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이 거래량을 조금 발생을 많이 시켜준다라고 하면은 요것도 이제 전세를 놓지 않고 어쨌든 매도를 하는 그런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적에 전세가 그러니까 매매가가 아니고 근데 요게 역전세난을 만드는데 역전세난을 해결된다는 시점이 아니고
전세가가 떨어지는 저점, 그러니까 전세가 절대 전세가 기준으로의 저점은 내년 상반기쯤이면은 다져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떨어질 2024년 상반기. 예, 아니 지금 상반기. 올해 상반기. 아. 올해 상반기면 전세가의 저점은 다져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전세가는 그렇게 폭락을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장기 하락을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매매가로. 예. 근데 전세가는 장기 하락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를 장기로 겪지 않는 한 사실은 거의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거는 투기 수요가 빠지는 게 아니고 예. 실수요니까 그리고 수급의 왜곡은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는 전세가는 올 상반기에는 저점을 다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문제는 자, 저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하면 안 됩니까? 네. 조금만 쉬었다가 아니, 문제는 쉬었다? 네, 문제는 2부에서 그러지 말고 아예 그냥 오늘 그만하고 다음에 유료로 네. 문제는 해서 2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1부만 쉬었다 올게요. 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